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토크.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토크. 자,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입장 거치 표명하시는 건가? 예.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해줄 줄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 아간 먼 썼다고 그 좋아요 1000회 돌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1000회는 비록 돌파하지 못했지만 제가 어저께 밤인가 보니까 990 몇 회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김종대의 위 다 같이 합창 한번 하자. 오바마도 합창하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김종 왜 안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김종대의 위력 신비하고 놀라워. 김종대 재밌다. 정력도 놀라워. 김종대 김종대 이런 분위기로 초장부터 가면 말이야. 안 돼요? 나도 그러면 또 꿈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제. 자, 저는 거치 표명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요새 거치 표명이 유행이잖아. 그런가요? 자, 이어서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이면 왠지 잠이 확 깨게 만드는 우리 장윤선 기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전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뭔 소리야? 수습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뺑덕어멈이 왜 뺑덕어멈이겠어. 가만 놔두지는 그 댓글에 있어요. 뺑덕어멈 얘기 그만하라고. 그래? 심은하 기자인데. 아니 민망해라. 지난번에는 제가 심은하 이야기를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네. 근데 지금 뺑덕어멈이라 하니까 하는 수 없다. 불쾌해. 차라리 심은하라고 해달라. 진짜 내 마음을 읽고 있어. 김창수. 근데 제가 또 해명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상민 의원 방송을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이 자기가 시를 읽고 뭐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어떤 타입으로 한 거를 제가 이거 따라서 하는 거다. 짝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시를 누가 먼저 이야기하고 노래를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 우리 그 유신소년 그러면서 그래요, 맞아요. 새벽정이 울렸네도 하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 불렀어요. 그렇지. 사실 이상민 의원은 그 목소리도 안 좋고 그 노래를 사실 하는 건 민폐라고. 근데 이상민 위원장이요. 그 주말에 늘 순위 확인하고 자기 댓글 몇 개 달렸냐고 물어보고 몇 명 들었냐고 되게 신경 써요. 자기가 내세울 거는 비주얼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그래 잘랐는데도 또 기어 들어오잖아.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잘랐거든. 맞아. 근데 또 오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이 종창 브라더스가 먼저 방송에서 노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따라서 또 노래를 해서 그것도 대박이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도 오바마도 또 노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래가 유행이야. 네. 근데 노래가 유행인 건 맞는데 시작이 우리라는 거. 그렇죠. 저작권. 누가 원조 논쟁. 원조 아니, 논쟁. 그래봤자 우리가 나훈아나 남진이나 이미자는 못 된다고. 우리 노래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 어리석은 자가 할 말이 없을 때 노래로 때우는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자, 우리 종창 브라더스의 돌직구 전문 기자,
심청이. 네. 오마이뉴스 곽승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돌을 못 던져서 좀 민망한. 안녕하세요. 이제 서서히 던지게 될 던지게 거예요. 될 거예요. 네. 지금은 돌이 아니라 꽃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곽승희 기자가 감기에 걸렸지만 이 감기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돌직구를 던지겠다는 투혼으로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오늘. 네. 자, 인사하는 가운데 5분 10초가 지나고 있어요. 빨리 이렇게 긴 인사 처음이에요. 자, 근데 이건 꼭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하태중 우리 그 청취자 애청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항상 월요일 오후면 기다리게 되는 종창 브라더스 형님들 크크. 오늘 퇴근길도 즐겁게 들을게요. 창수 선배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아는 분이세요? 하태중 씨? 네, 이제 알았어요. 어느 분인지. 어느 분이세요? 패친입니다. 아, 패친을 해가지고 네. 페이스북에서 그 메시지 주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종대 형님께는 항상 존경한다고 좀 부끄럽지만 전해주시고요. 아이고 존경한대요. 뭐 글쎄 이거 감사하다고밖에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존경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를 한번 또 저도 성찰해보고 아이, 어, 그냥 받아. 뭘 또 성찰을 해. 아이, 그냥 받읍시다. 받으면 돼? 네, 받으세요. 네, 쿨하게 알았어. 받고 성찰은 나중에 혼자 하시고요. 장윤선 누님께는 호탕한 웃음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제가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는데 이분 기억에는 웃음소리밖에 안 남나 봐. 그만 웃어야겠다. 아니 근데 어쨌든 나름 기자인데 웃음소리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 아니 사람이 호탕한 그 웃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의 축복인데요. 아, 그래요?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호탕하게 웃으려고 해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소중한 댓글 사연 저희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네. 다녀오셨어요? 저는 개막식 때 가고 폐막식 때는 안 갔어요. 아, 그래요? 개막식 때도 뭐 유럽의 그 EU 대사들 다 네네. 왔고 아주 성대했는데 폐막식이 훨씬 성대했다더라고. 예. 부채춤이 또 나왔어요. 부채춤 또 나왔죠. 네. 예. 리퍼트 대사는 그거 또 저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부채춤은 또 나왔는데 리퍼트 대사도 나왔어. 그분은 그분들이야.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이게 김창수 원장님?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부채춤 추는 분들은 이렇게 상황 판단을 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은 한미 동맹을 미신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가 뭔 자리인지 모르고 리포트 대사가 나왔으니까 또 나와가지고 부채춤을 춘 게 아닌가? 아닌가요? 이게 그 뭐 부채춤을 추고 뭐 그 하여튼 거 이제 리퍼트 대사가 아팠을 때 그죠? 그 쾌유를 기원하는 부채춤을 미 대사관 앞에서 춘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저 시청으로 몰려가 가지고 반대 축제 이 성소주자 반대 축제를 하면서 축제도 아니지 뭐 반대 집회지 뭐. 맞아. 반대 예배고 이래가지고 개신교 세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한탕 벌렸는데 리퍼트 대사는 성소수자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그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는 같은 성끼리도 어떤 같은 성별끼리도 이제 결혼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소수자가 더 이상 사회에 어떤 비정상인이 아니라 엄연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떳떳한 어떤 정상인이다. 이것이 이제 제도화된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그 선언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각국의 대사관은 한국의 이 성소수자 운동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 인권의 척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부채춤 추고 악을 벅벅 써대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피켓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이제 에이즈 천국 된다. 성병 다 퍼진다. 그다음에 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덤으로 이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허가해준 박원순 시장까지도 이 마귀 악마 물러가라 이거죠. 보면은 아주 모골이 송연해지 무슨 섬찟한 게 무슨 종교라는 것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광신적으로 저기 아주 발광을 해버리면 아니 내가 있다 보면 아주 기분이 뒤숭숭해져가지고 이건 뭔 사이비들 아닌가 싶은 게 그러니까요. 아주 그 기분이 묘해져요. 맞아요. 저는 근데 뉴욕 타임즈 일면 사진 보셨어요? 그 젊은 그 성소수자 커플부터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은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방식
쫙 이렇게 했어요. 근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한국에는 없는, 한국에는 그냥 퀴어 축제하면 막 젊은 애들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걸만 하는데 그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의 사랑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어떤 한 측면에서는 좀 감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부채춤 추는 사람들이 한국은 이제 에이즈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고 김용민 편집장 금방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일종의 공포 마케팅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은 이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이 제약회사의 음모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나름대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또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 어떤 모임에서 에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일인데요. 사실상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날라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그런 성소수자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대부분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고 동시에 이제 또 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고요. 어쨌든지간에 이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그 결혼 합법 판결이 나온 것들은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러니까요.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진전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국 사회 내에서도 성소수자가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자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게 현대 사회에서 인권 논의의 추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데 역시 또 역사가 진전하려면은 그 가운데 NT는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전진의 편에 설 것인가 NT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 선택을 막 강요하는 방송이야. 자, 오늘도 어김없이 종창에게 묻는다. 곽승희의 돌직구 첫 번째 뉴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종창에게 묻는다. 곽승희의 돌직구. 네,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것 같은데 집권 여당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권력 투쟁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작된 당청 갈등이었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현재 권력인 친박과 미래 권력인 비박 사이에 권력 투쟁 다툼이 진행이 되면서 국정 자체가 올스톱이 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국회와 정치권 청와대에 따르면은 오늘 오전에 열릴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여권 권력 충돌의 최대 분기점이 이뤄질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청원 최고위원을 필두로 한 친박계 의원들은 지난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불가피론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이날 오늘 최고위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여기서 유 원내대표 사퇴를 다시 언급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CBS 노컷뉴스가 유 원내대표 사퇴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에서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27일, 28일간 이틀간 조사한 결과 친박계의 유 원내대표 사퇴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5%로 집계됐습니다. 몇 시야 지금? 8시 31분이에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 29일 오전 8시 31분입니다. 잠시 뒤에 30분 뒤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참여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현장 최고예요. 오늘 평택에서. 오늘은 8시 반에 시작을 하네요. 오늘은 8시 반. 원래 9시인데. 지금 하고 있네. 2분.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어요. 네. 긴장됩니다. 마치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긴장되는 가운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예측. 예. 우선 제일 관심사는 사퇴할 거냐 말 거냐 아니겠어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쉽게 사퇴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하더라도 이렇게는 못 물러나죠. 사실 오래갈 대표는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든 저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표 역할 하기는 이미 글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물러나겠냐. 최고위원회에서 몇 번 더 얻어맞고 이렇게 물러나겠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제대로 된 명분과 논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성격 급한 지금 그 정치 권력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더욱더 부하가 치밀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아주 감정을 자극하는 양상으로 이미 치닫고 있는 막장 드라마예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한테 절대 호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찢어지는 관계, 파탄, 막장. 패륜, 배신 뭐 이런 단어 무지한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과거의 인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이게 인간의 어떤 종들끼리 하는 건가 이제 유전자까지 나옵니다. 원래 싹수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원래 싸가지가 없다든지 원래 글러먹은 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든지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더 막장으로 좀 더 가야 이게 마침표를 찍지 이대로 마침표를 만약에 찍는 날이면은 이건 난 더 심각해진다고 봐요. 이 어떤 그 응어리진 에너지를 안고 가 보십시오. 조금 더 이렇게 안고 가면은 총선 전에 당 깨지는 거는 뭐 필연적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새누리당 한 30명이 탈당해서 새정치연합으로 올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영남 신당을 만들지도 모르고요. 이제 정계 개편은 새정치연합이 주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야당이 먼저 깨지냐 여당이 먼저 깨지냐 누가 먼저 당을 깨나 쪽박 게임. 네, 다당제 사회로 가는 겁니까? 이제 그러네요, 우리 정치도 여당도 갈라지고 야당도 갈라지고 다당제로 가고 정말 또 대단한 한국 정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다당제로 가고 의원 내각제로 가자. 뭐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나 싶은데요. 유승민 의원 사퇴 문제는 김종대 우리 편집장께서는 이제 조건과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사퇴할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뜨는 애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는 애고. 근데 유승민 의원이 뜨는 애의 입장에서 그런 아직은 지는 애 햇살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티기 힘들다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어차피 미래의 권력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멋있게 한판 붙어서 자신의 정치적 등치를 좀 더 키우는 것.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구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아까 대구에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다 그랬죠. 네. 근데 제가 대구에 있는 친구들하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쭉 해봤어요. 근데 대구의 민심은 유승민 어쨌든 우리 새끼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면 이제 박근혜 이후에 TK가 권력을 그동안 계속 누렸고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누구를 키울 것인가 하는데 유승민도 우리 새끼고 김부겸도 우리 새끼고 다 차세대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대구의 민심이라 그럽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김종인 편집장 말한 대로 정상적으로 원내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물러나지는 않겠죠. 방금 대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CBS 노컷뉴스 여론조사를 지역으로 살펴보면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도 이 사퇴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구, 경북이 58.2%, 부산, 경남 58.9%로 평균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뜻밖인데 사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그동안에 저는 사실 유승민 대표를 그 양반이 국방위원도 하고 국방위원장, 국방위 간사를 다 했기 때문에 김동필 때 잘한다면서요. 잘하죠.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고 인터뷰도 하고 어디 세미나장 같은 데서 가끔 봐요. 유승민 대표 아는 척한데 그럴 정도까지는 여기서는 좀 쑥스럽게 하는데 페이스북 보니까 유승민 대표가 자기 아는 척 해줘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유승민 대표가 나를 알아보는데 나는 꽃이 되는 거야?
자, 이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양반이 이제 제가 인터뷰할 때 물론 그 국방의 간사 시절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초선 막 넘어가 재선 때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야당과 진보 세력을 배제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그 안티 불쾌함을 얘기하면서 보수가 잘해야 잘해서 인정받는 게 진짜 보수지. 진보 야당을 탄압해 그 반사 이익으로 그래 정치적인 이런 어떤 이익을 도모하냐 이거지. 이러면서 상당히 어떤 그 MB의 그 어떤 정치 감각이랄까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의 그 방위비 분담금을 왜 주한미군이 저금에 이자 놀이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의견이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하고 똑같다는. 아니 원칙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보수 진보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 결국은 제가 인터뷰한 거 지면으로 다 썼습니다. 하나도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 가감 없이 썼는데도 또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똑똑하고 딱 부러지게 정말 자기 의사 표명을 하는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한편으로는 불안하더라고. 저렇게 해도 되나? 내가 알기로는 이 현실 정치의 벽이 아주 높은데 네. 그러면서 어떤 그 개인의 똑똑함을 과신하면서 너무 독자 행보를 하려는 이런 조금 어떤 그 모난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좀 불안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재선 넘어갈 때까지는 그런 어떤 영민함이랄까 스마트함이 많은 빛을 봤어요. 그런데 대표로 갈 때 보니까 저 권력에 제대로 줄 안 서고 가끔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머리 숙이지 않으면은 되게 피곤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머리 한번 또 크게 숙였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글쎄, 그거야 이제 상황이 파국으로 가니까 그런 어떤 그 행동이 나온 거는 있지만은 이미 그 전에 아니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증세복지 얘기라든가 또는 어떤 그 공무원연금 그 합의에서 보여준 거 또 국회법 연계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인상 이런 얘기들 한 거 보면 잘하는 정치예요. 또 야권하고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도 그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래도 될까? 이 생각은 드는 것이죠. 예, 권력 구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성격 똑똑하고 까칠한 성격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어저께 밤에 풀을 했어요. 어젯밤에 기자들 몇몇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내가 말한다고 듣겠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데 청와대가 너무 세게 치고 오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지 못하고 길게 2번 통화했는데 너 오늘 어떡할 거야? 너 내일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찍어서 딱 얘기를 하니까 도리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굉장히 강경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대로는 못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 내부의 분위기도 이제 친박이 그 나가라 하지만 친박은 사실 이 당에서 소수거든요. 다 합쳐봐야 35명 정도고 나머지 이제 160명 가운데 나머지는 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당 내부에서 친박이 아무리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이제 유승민 편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못 물러나고 나를 좀 지지해줄 사람들이 계속 있고 국민 여론도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물러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게임이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유승민과 박근혜라는 대립구도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이 속에 물론 많은 방정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당내 어떤 그 권력 재편의 문제도 있고 내년 총선 문제도 있고 매우 변수가 많은 복잡한 정치 게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그 여권 내 모든 것을 다 가진 제왕적 대통령 박근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감히 도전장을 던지는 거인 골리앗의 마치 그 작은 다윗과 같은 당돌한 어떤 당 대표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원래 체급별로는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묘하게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어떤 그 현상이 발생하는가는 분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네. 이런 싸움을 벌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은 굉장히 히스테리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어떤 그 논리 정연하게 또 조정해가면서 자기 위주로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위 쿠데타를 하듯이 그냥 난데없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 히스테리를 폭발시키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뒤집어 버렸단 말입니다. 눈빛 보세요. 레이저 광선이. 네, 거기에서 그 연설할 때 평소보다 한 옥타브가 약간 맞아. 고성에 그러니까 저기 메조 소프라노가 심판을 소프라노로 됐고 그 다음에 갑자기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디 저작거리에서 그 막 선거 유세를 하는 듯한 어떤 이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과거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할 때도 저렇게 옥타브가 높질 않았어요. 그렇게 목소리가 저 박근혜 대통령은 목소리가 좀 차분하고 묵직하면서 중후한 맛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번에 그 낭독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은 다분히 히스테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에 너무 놀란 유승민 대표가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그 뜻밖이니까. 90도로 인사를 하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사과문 내용을 보면은 정말 겁을 먹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대통령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조목조목 다 짚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과를 그게 한 이제 거잖아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영악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초강력 레이저 광선을 쏘는데 정면으로 붙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악하게 빠져나가나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랬지만은 또 내 할 말은 하겠다. 그 까칠하고 똑똑한 사람의 성격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초강력 레이저 광선을 쏜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이 김종대 편집장이거든요. 근데 김종대 편집장이 그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왜냐하면 그동안 러브레터 계속 보냈는데 왜 끊어? 갑자기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모든 게 안 오면 섭섭해. 그렇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러브레터가 자신을 향해서 계속 발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를 했는데 그냥 늘 기다렸는데 오늘은 올려놔. 내일은 올려놔요. 근데 갑자기 끊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시작하든지 어떻게 당연하지. 하는 게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그래야 이 저 중요한 국가 대사인데. 자, 그럼 내가 중요한 국가 대사에 앞두고 국가 대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하고 보수는 부패 때문에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늘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진보는 자기 가치관이라든가 주장 때문에 진보의 존립 근거가 있으니까 그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진보가 논쟁을 하는 건 사실이고 또 분열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그러면 분열 안 하느냐. 보수는 분열도 하고 부패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보가 분열한다고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보수는 빠져나와 버린 거죠. 근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많은 그 총선에서도 보수의 분열된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친박하고 비박만 있다 그러는데 거기 따져보면은 뭐 친박 내에서도 원박, 온박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넘어온 건너온 뭐 올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비박 내에서도 원래 비박도 있고 이쪽에 있다가 뭐 간 탈박도 있고 또 뭐 낮에는 친박 뭐 밤에는 비박 뭐 이런 기회주의 박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내년대 총선과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라는 또 큰 이권을 앞에 놓고 지금 내부 분열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늘 걸리는 게 있거든요. 자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 진보는 늘 분열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 진보의 분열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으나 진보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이고 보수는 이익을 앞에 놓고 부패도 하고 이익을 그렇죠. 앞에 놓고 분열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분열하는 양상처럼 보이지만 이익이 딱 있으면 또 반대로 그러는 뭉치잖아요. 거죠. 아니 네. 저는 제가 어제 밤 늦게 그 새정치민주연합 모 의원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이 의원이 제일 이번 사태에서 제일 감탄한 게 새누리당이 5시간 만에 봉합하고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 같았으면 그거 한 달 가요. 5개월도 더 걸리잖아요. 봉합하는데. 근데 여기 당은 딱 박근혜한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리를 유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절충안을 딱 만들어 가지고 봉합해서 5시간 만에 결론을 내고 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이제 센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의총을 했잖아요. 5시간 의총을 했잖아요. 그 의총 결과를 보고받고 대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총 결과가 왜 이러냐.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오늘 아침 열리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0시예요. 지금 몇 시야? 8시 47분. 이제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만약에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답니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잘리나 봐. 아니 잠깐만 네. 이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이 혼재돼 있는데 조금 종합을 하자면은 자 이제 10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수석비서관에 이거 대수비라 그럽니다.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관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에 요전에 국무회의와 같은 발언을 또다시 했다면은 그 대통령은 거의 미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발언이 또 나온다. 이건 미친 대통령이에요. 이게 정상인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자, 지금 국가가 거의 여당의 어떤 권력의 핵분열 상황이에요. 한번 핵분열하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걸 봉합 안 하고 또 더 부추긴다? 그러면서 끝장을 보겠다고 한다? 이거 대통령하고 조폭두목이 뭐가 다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똑같다. 이러면 이제 거의 미친 대통령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네.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해도 한번 자기의 의중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거나 또는 앞으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수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막 간다? 이건 미친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김종대 편집장님은 지금 하지 말란 얘기예요. 10시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방송 당연히 몇 시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한번 제 말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하고 이제 3시에 이어서 최고위원 회의에 이제 계속 주말과 같은 이런 어떤 유승민 찍어내기, 유승민 도려내기가 이제 계속된다. 뭐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정치도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식의 이제 최고위원회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원래 쥐도 도망갈 구멍은 열어주고 쫓는 거예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게 되면은 그러면 결사항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재호 의원이 장기전을 준비하자고 했나 봐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이재호 의원이 비박계의 좌장 아닙니까? 친이계. 네. 그래서 이분이 원래 뭐 팟캐스트도 출연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볼 때 장기전 지금 이게 내년 총선까지거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승부수를 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장기전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몸을 약간 비축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이라 그랬는데 물론 그 점이 굉장히 요인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에서 일탈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히스테리라고. 그런데 오늘 중으로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것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오늘 밤을 넘기고 이제는 각자 제 갈 길 가면서 최고위원들이 당무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최고위원회가 저절로 스스로 와해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그건 거의 자살 폭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도 자살태예요. 그만 좀 둬야 되겠죠. 만약에 네. 최고위원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렇게 되면 소수의 친박 그룹이 네. 이제는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지고 거의 뭐 아주 전일적으로 당을 통치해 들어가는 구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거는 민주헌정 체제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 여당의 모든 당원 당규를 다 무력화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표를 그런 식으로 찍어내서 그다음에 친박의 소수가 이제 헤게모니를 행세한다. 그 대통령 백그라운드 하나 믿고 당내에서 약 한 35명 정도 됩니까? 친박 의원들이. 네. 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한 160석 되죠. 그런데
어떤 그 소수에 의한 다수를 통치하면서 여기에 이제 제시하는 원칙이 완전히 공리주의 원칙. 네. 그러니까 어떤 헤게모니를 짐으로써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최대 대수와 최대 행복을 도모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체주의적 공리주의적 접근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민주헌정 체제에서 공당으로서의 당원 당규는 다 무력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표는 또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연이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거의 어떤 그 정상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초월해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히스테리와 그에 따르는 어떤 그 물리력이 말하자면 그 측근 그룹들이 동원돼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는 식의 네. 이거는 민주헌정에도 엄청난 부작용을 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집권당으로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 이래 이런 적이 또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 야당 의원들은 그래요. 그 탱크만 안 왔지 거의 계엄군이 국회 앞에 탱크 보낸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시나리오가 여의도 정치권에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누구 발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박 대통령이 이제 공천권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순히 그 자꾸 총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 철학에 있어 근본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네.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비박이나 어떤 그 유승민 대표의 어떤 그 정치를 보는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에요. 그럼요.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보는 정치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국민과 통치사 사이에 중간 집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즉 국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당의 의중을 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자체적인 어떤 정치력을 갖고 있는 단위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죠. 현대 정치는 어떤 국회라는 대의제라는 국회라는 집단화된 네. 하나의 어떤 그 중간 세력이 존재해서 권력자와 어떤 그 국민들 사이에서의 정책을 조정하고 창조하고 또 새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중간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현대 정치, 민주 정치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는 그게 아닌 것이죠. 통치자가 있고 하나의 어떤 그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국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국민 밑에 저기 정치권이 있는 거라고. 실제로 그 대통령의 워딩, 그 국무회의에서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거는 정치를 싸잡아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니들은 국민 밑에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권력자와 국민 사이의 중간 계급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백가 중에서 네. 공자와 한비자의 차이예요. 공자가 왜 예, 덕, 인 이런 거를 강조했습니까? 그거는 민중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게 바로 논어, 공자 거기에서 예라는 사상이고 이게 정치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한비자는 그게 아니죠. 법가 사상 아닙니까? 이거는 법으로 다스리는 군주가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백성이 있을 뿐이지 중간 계급이 생겨가지고 복잡한 의례 만들고 허례 허식 만들고 이런 거 다 척결하고 군주가 그냥 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이 사상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민낯의 법가가 지금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서로 간에 소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심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왜 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인가? 그는 김종인 편집장이 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중심으로 해서 마치 어떤 그 전제 왕조 시절에 왕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왕의 권한을 집행해 주는 그런 대리인에 불과한 이런 어떤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다고 이제 김종인 편집장 단정을 했는데요. 그런 의문을 던질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간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일단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자체를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거. 국회의원을 제일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잘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국회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비효율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싫어하는 것은 언론을 싫어한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시끄럽기만 하고 말만 많은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에서 기본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상권 분립이 되고 상권 분립이 되면서 어떤 민의를 반영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의회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의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건 역시 현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발전한 것이 언론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도 비효율적인 거고 시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명한 언론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있는 어떤 언론이 없는 정부 차라리 그러니까 언론이 있는 잠시 제가 말에 헷갈리는데요. 언론이 있는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 언론이 정부가 없는 언론인을 택하겠다. 그렇지. 예. 정부가 없는 언론을 말이죠. 택하겠다. 토마스 제퍼슨 정부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이 정도 이제 언론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소통 자체를 싫어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군대를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 수직적으로. 예. 그것도 위에서 사령관급들 만나지 집권하고 전방위임은 딱 한 번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대통령 1년에 서너 번씩 서너 갑니다. 번씩 갈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출발은 여야가 합의했던 어떤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 과연 옳은 건가 하는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치의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은 의회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거고 국회 밑에 이제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법률을 만들면은 법률에 행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에서 그 법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라. 그런 차원의 시행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는, 법을 초월하는 그렇게 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진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국회가 도전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비효율적인 거고 시끄러운 거고 말만 많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데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 막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생각해 가지고요. 가령 우리가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국회를 탓해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오후 3시에 있을 최고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얘기하진 않겠죠? 설마 이번 주에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그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갈 거고요. 이건 권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하고 다른 겁니다. 여야 관계는 명분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건 바로 권력의 문제라고요. 저도 뭐 국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근무해봤습니다만은 많은 정치 현상을 봐도 항상 그 권력 내부의 싸움이 항상 더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이런 것들은 항상 전율을 일으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야 싸움이라는 거는 그렇게 눈앞에 이익이라 하더라도 그 대부분 명분 싸움이지 당장 그거를 무슨 뭐 하나씩 나눠 먹는 식으로 이렇게 권력 배분의 어떤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그냥 기싸움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 궁극적으로 기대되는 권력을 이제 놓고 경쟁하는 것이지만 현재 권력을 놓고 나누는 어떤 그 내부의 싸움이라는 거는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정말 쭉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초창기에 그 후보 시절부터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윤회 파문 때 저희가 정창브로더스가 정말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분이 하고 있는 정치라는 게 분열의 정치, 패권의 정치,
배신의 정치입니까? 본인은 배신이라고 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죠.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금 메르스 정부가 배신했죠. 예. 지금 치사율이 17.1%나 올랐어요. 그럼 사실 이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이런 방구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뭐 남을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해주고 지지율을 4%나 올려준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저도 가끔 SNS에 썼습니다만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데렐라 효과입니다. 어린애들이 그 부르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오늘 노래 자꾸 얘기 나옵니다만은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언니와 엄마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 노래 들으면 카타르시스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은 네. 왠지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 박근혜 대통령 뭐 많지 않은 나이에 부모님 여의고 청와대에서 쫓겨난 비운의 공주였죠. 그런데 다시 화려하게 부활해 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동화의 결말하고 아주 유사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화는 동화로서 거기에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거죠. 문제는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궁궐로 다시 돌아갔을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새엄마를 용서하고 갔냐 아니면 미워하면서 갔느냐예요. 이 부분이 동화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네. 최근에 개봉된 영화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당신은 내 엄마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왕자하고 마차 타고 가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뭘 암시하는 거냐 하면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뒤에 왕비가 된 새 신데렐라가 이제부터는 저런 어떤 그 왕자한테 그동안 잘 보이려고 아첨 떠는 귀족의 여인네들 아주 혐오스럽고 네. 거기에 새엄마 같은 사람들은 아주 악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악이고 저 새엄마 같은 악녀가 또 우리 왕자 이제 자기 남편을 괴롭힐지 모른다는 어느 날 강박관념에 빠져서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는 똑바로 살으라고 시시콜콜 교화하고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착하고 용기 있던 청순한 소녀의 모습에서 이제 악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새엄마가 정치 국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화의 가장 큰 흥결은 뭐냐면 새엄마의 반론을 안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봐야 이 스토리는 동화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데 그 반론권을 의도적으로 거세했기 때문에 동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론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딱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데렐라의 결말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거기에 감동을 해준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주로 연로하신 어른들의 실제 사고 그런 게 방식입니다. 있댔잖아요. 아유 그네가 화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 들어야지. 이런 말이 있대요. 아니 있어요. 실제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대요. 60대 이상의 어떤 할머니들 또 아이돌이 충청도에 이런 데 가면은 거의 신데렐라에 대한 어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뒤에 현실의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신데렐라가 늙은 왕비가 됐을 때 모습 같은 거 이건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동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의 저런 어떤 모습 같은 경우는 나와서 청와대에서 18년 있다가 온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한 공주가 나와가지고 자서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배신 아닙니까? 배신. 그렇습니다. 과거 유신 때 아버지한테 유신 때 다 같이 해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뒤에 그때 내가 뭔 힘이 있어 반대했겠냐. 이러면서 유신을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구박받는 신데렐라의 심정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이 지금 다음 이야기 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데렐라 동화가 얼마나 위험한 동화인가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받았지만은 그 주범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내가 포용하겠다. 이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화의 마지막처럼 새엄마는 내 엄마인 적이 없다. 선언하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네. 이게 다른 겁니다. 출발이 그러면 다르네.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히스테리가.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테리가. 히스토리 속에 히스테리가 숨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응? 그러니까 무서운 정치죠. 이게 잠깐만요. 바로. 이게 굉장히 끔찍한 결말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게 무서워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겁나. 아니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탱크먼 없지 유신 시대 같다고 아까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예. 근데 뭐 실제로 지금 현재 누군지 얘기할까? 국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국회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박근혜 대통령 관점이 이렇게 대의제를 무시한 그런 걸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는 뭐 유신헌법이나 또는 긴급조치나 유신 시대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지금 뭐 탱크를 뭐 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우위를 부정하는 내조 강산을 강력하게 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쫄아 있어요. 그래서 입을 못 열어요. 찍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 그리고 실제 의총에서 특보들 있잖아. 정무 특보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 특보들이 김재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꼼꼼히 적는다는 거예요. 의총에서. 그 다 보고 실시간으로 보고된대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이게 일종의 감시 통제 장치가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의도에서는 정보 정치가 시작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친박들이 세적인 실제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지만 친박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내는 그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도 흘러다녀요. 여의도 내부에서는 이게 지금 뭐 그 검찰 통해서 야 파일 가져와봐. 이러면 깨끗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몇 명 없다는 거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야 정치인들 척결에 한 수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국회가 쫄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그 지배 권력에 대해서 항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단순히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정치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금의 가장 큰 불행은 정치는 없고 통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숨이 일관하게 그 종창 브라더스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크다 큰 불행입니다. 앞으로 통치는 죽고 정치가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참 걱정인데요. 자, 우리가 일본 뉴스가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길게 있어요. 49분. 자, 2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비교되는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희생된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 연결식장에서 기독교의 은총을 용서와 화합의 도구로 비유하며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국 성공의 존 뉴턴 신부가 흑인 노예무역에 관여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죄를 사해준 신의 은총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찬송가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노래를 부르고 핑크니 목사뿐 아니라 다른 희생자 8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이 그 은총을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그 노래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썩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저 장면 자체는 그러니까, 감동적이에요. 예. 아니 근데 지금 그 노래가 유행이 됐네. 오바마 대통령도 노래를 하네요. 이제 우리 저기 종창 브라더스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종창 브라더스 이상민 의원도 노래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화답을. 근데 이제 저 지금 잠깐 이제 우리가 노래를 들었었는데요. 저도 저 대목을 봤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노래 말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래를 부르다가
그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은총을 발견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은총을 발견했다. 그렇게 계속 하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1987년에 그 이한열 열사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던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죠. 연세대학교에서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문익환 목사님이 그동안에 희생되었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 이름을 다 불렀어요. 그때 정말로 감동을 했었죠. 그리고 명추모 연설로 기억하는 분들 가슴속에는 다 오랫동안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이 실제로 이제 이 총기 난사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사랑을 보낸다는 그런 것들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로 미국 국민들하고 소통을 할 줄 알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추모 연설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일이다. 최고의 이렇게 순간이었다. 미국 언론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레이저 광선을 쏘는 그 우리 대통령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국민들하고 교감하려고 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이 참 이렇게 교차가 됐습니다. 왜 우리 대통령도 세월호 희생자들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사실은 그걸 감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마지못해서 뭔가 이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고 지금 경우에는 이제 그 오바마의 어떤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거라고 생각돼요. 네. 제가 꼭 한국 대통령은 나쁘고 미국 대통령은 훌륭하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어떤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기 평소에 어떤 그 철학의 문제예요.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호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냐 하면은 항상 국민들을 자기 아래 두는 사람, 자기 밑에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감성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이 근엄하게 학생들을 갖다가 권위주의적으로 다스리는 한 교사가 있다고 칩시다. 네네. 학생들은 어느 때까지나 교화, 교정, 감독, 체벌, 교정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권위적인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웃고 울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학생도 나의 스승일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같이 평생에 벗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나는 저 친구들이 잘 커가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게 나의 교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사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면 학생들하고 항상 같이 울고 웃습니다.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갖고 있었던 이번 유승민 사태에서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리더십의 본질 그 어떤 정치의 어떤 그 핵심이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국민에 대한 계몽적 군주로서 하나의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그 교화 교정 그러면서 어떤 그 선도하는 네. 이런 식의 어떤 리더의 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울고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자유해지는 겁니다. 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도 표현될 수가 없는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그런 정치인이 바로 21세기형 네. 우리가 어떤 진짜 포스트 냉전 이후에 하나의 어떤 이념에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지도자의 상입니다. 네, 저는 그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그 감동을 줬지만 저는 저도 이제 김종대 편집장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어가자면 그 한국 정치는 나쁘고 미국 정치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인가요? 이 사람 굉장히 보수 꼴통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그리고 사실 그 성향은 새누리당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굉장히 공화당 정치에 도움 주는 판결을 많이 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누구 편들지 않고 판결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 합헌이다 이런 결정 내렸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동성애자 결혼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하는 결정 내렸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 연방 대법원장이지만 자기의 원칙과 철학에 기반해서 이것이 맞다 싶으면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이게 옳다 싶으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판사들은 전부 대통령 눈치 보고 그 헌법재판소 판결 내리는 거 보세요. 저는 정말 저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가. 그 본인의 원칙과 철학 어디에 기반하는 것이냐. 이게 막 계속 권력추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배심, 배짱, 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전 주말에 사과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정치가 품격을 버렸잖아요. 너무 창피해.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유 대표 스스로도 자기 대표로서의 품격은 그럼요. 포기한 거라고. 아니 마음 푸시라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정치의 어떤 천민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 또 뭐 불법으로 대표됐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야간에 뭐 강탈한 겁니까? 합법적으로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렇다면 그 직위 이거는 인간 유승민이가 아니라 그 집권당의 원내 대표라는 직위의 품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권력 관계로 봤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와 아무것도 아닌 유승민. 이러니까 저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유승민도 할 말은 다 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대표도. 네. 내일부터는 또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대표로서의 품격 같은 것들은 대통령이 너 하라고 해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공적으로 된 자리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품격이 나와야 되는 거고 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 스스로가 이거를 스스로 밟았어요. 네. 아주 비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정치예요. 이제 이 정치는 다시 계속 지속되기도 힘든 판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깨져야 돼. 고개를 숙인 것은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고 삼성병원 원장도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 뭐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면 허리를 그냥 굽혀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늑대형 리더십이고 뭐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돌고래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리더십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전근대적 제왕적 리더십인 늑대형 리더십과 그리고 21세기 제왕적인 어떤 돌고래형 리더십이 있다 그럽니다. 돌고래처럼 어떤 발랄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방식으로.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대중들 앞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돌고래형 21세기적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네티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리더십이다. LEAD 그 리드하는 리더십이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리더십 READ 읽는 리더십이다. 뭐 리더십이다 그렇게 하겠던데요. 네.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 거는 사실상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이 역사적으로 안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종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총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지금 미국 사회 내부에서의 아주 중요한 일종의 치부 같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해결하고 좀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이 백인에 의한 흑인에 대한 일종의 증오범죄였고 그다음에 총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들 오랫동안 안고 있는 뿌리 깊은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의 유형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같았으면 또 가서 레이더를 쐈을 것입니다. 배신의 정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공무원 맨놈 쳐버리고. 그리고 또 뭐 어디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부서를 없애야 돼요? 헬스도 아니고 뭐지? 그래 이제 FBI를 없애. 그래 이제 이렇게 교감의 정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 계속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고 이게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나가는 업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뭐 지나치게 칭찬하는 건 아닌데 그가 잘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리더십과 비교해가지고 말하는 것뿐이고요. 이왕 말에 나온 김에 오바마 대통령 한반도 정책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것만 잘하면 참 100점인데 네. 그걸 못해. 그렇죠? 아, 못하죠. 사람이 뭐 다 잘하겠습니까? 의외로 민주당 역대 정부가 한반도에 참 못된 짓 많이 한 정부가 더 많아요. 미국 민주당 공화당보다도. 미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배경을 만들어준 가족들이 더 우선인 것 같고 국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뽑는 건 우리 수준인 거죠. 뭐. 이건 또 자학하고 돌직구네. 그래. 아니 이게 돌직구야, 바로 돌직구야. 돌직구야. 내가 제일 박승희 마음에 돌직- 드는 워딩이에요. 네. 지금까지 중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 우리 곽성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반과 원한의 정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제가 또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노르웨이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르웨이 오슬로의 시장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보복하겠다. 그런데 더 큰 관용과 더 큰 민주주의로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총기 희생자들 가족들도 그 추모식에서 살인한 그 총기를 난사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랑한다는 그 말을 그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곽성희 기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어떤 미국 사회 내부에서의 용서와 화합과 또 은총의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바탕을 둔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 은총을 비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참 비교하기 싫은데 또 오늘 이렇게 비교하는 것으로 굉장히 씁쓸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한국 정치의 수준이고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를 딛고 조금 더 발전된 모델로 갈 수는 없는 걸까요? 김종대 편집장님? 저는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정신혁명이 일어날 때가 됐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반면교사가 기꺼이 내주는 것이죠. 네. 아까 뭐 노르웨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덴마크에서 올해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네. 테러범이 물론 사살됐죠. 그 덴마크 정부가 그 테러범의 장례식까지 심지어 추모식까지 지내줍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단순히 용서했다는 데 그치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그 피해를 당한 가족에게 한평생 그 잃은 가족이 살아있을 거와 버금가는 행복을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네. 우리는 예컨대 어디 가서 그 뭐 불의에 어떤 뜻밖의 범죄를 당했다 그러면 국가가 그 범인은 찾아서 처벌해 주는 건 국가가 해 줍니다. 이건 당연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걸 보상은 안 해 줍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수준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 가족들 여태 길거리에서 보고 네.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테러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보복은 테러를 당한 나머지 가족이 행복해져야 된다. 이건 그 사회의 1번은 철칙이에요. 이렇게 사회를 관리해 나가고 같이 경영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국가까지 우리가 그럼 위대한 국가를 만들려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행복해져야 된다. 또 우리는 행복해질 의무가 있다. 네. 이걸 깨닫는 혁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시민들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고 그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꼭 자기의 통치 범위 안에서만 행복해질 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거부해내면서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권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는 정치 이전에 우선은 정신혁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더 이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행복해지기 싫어요.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어요. 네, 어느덧 저희가 얘기하는 가운데 66분, 네, 67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보도 많이 전달해드리고 그랬는데요. 긴박한 한국 정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서 추후 상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